자, 잠들 잠깐 편하게 좀 차 한잔씩들 하셨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국보 파견 노동, 그다음에 용역을 맺어서 도급 계약을 맺어서 파견된 노동자들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파견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표로 한번 여러분들 교재 저희가 보고 있는 교재 44페이지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파견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근로자 파견의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용사업주 현대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예에서는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파견 사업주라고 하는 A라는 회사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파견 사업주 현대자동차가 아닌 파견 사업주와 고용 계약 관계를 맺고요. 업무는 현대자동차가 와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그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지휘 명령에 관한 부분들은 사용하는 사업주인 현대자동차의 업무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계약 관계가 파견 사업주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여는 현대자동차가 아닌 A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자, 도급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도급 또는 용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급인 발주회사,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되겠죠. 발주회사와 수급인 용역회사 B라는 회사가 도급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는 수급인 회사의 용역회사의 고용관계에도 맺어져 있고 지휘 명령에 관한 체계도 맺어져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과 도급에는 작은 차이가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왜 근로자들이 고압 송전탑에 가서 그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2010년, 12년 정도에 우리나라가 IMF를 지나면서 사내하청 고용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고용의 유연성, 노동의 유연성들을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나 해고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회사의 그 근로자를 마음대로 이제 해고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처음에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부터 좀 필요하면 추가로 고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어려울 경우는 아니면 그 경영에 대해서 경영의 필요에 의해서 노동자 수를 근로자 수를 줄이고자 할 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해고하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근로자들을 정규직보다는 근로자 파견이나 도급 용역을 통해서 자기네 생산 공장에 현대자동차라는 생산 공장에 근로자를 많이 모집을 해서 근무를 하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노동법에 보면 도급 용역은 맺어서 일을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수많은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품들을 도급처럼 용역 계약을 맺어서 어디까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언제까지 갖다 주세요 하고 계약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께서 이 현대자동차라는 데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고 또 실제 그 지휘 명령 체계를 현대자동차에 받게 하는 이런 근로 체계는 불법인 겁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우리 교재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용역 근로자들에게 사내 하청 용역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지휘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그 도급 용역자들이 비정규 근로자라고 그랬죠. 그분들께서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현대자동차. 그래서 협의가 안 되니까 법적인 해결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에 불법 파견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노동부와 법원에 이제 조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법원이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정규직에 준한
배우를 해야 된다라고 법적인 판단을 내려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분들은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급 회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잠깐 뭐 이렇게 지휘 명령을 한 업무 협조를 요청을 한 거지 지휘 명령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에 준하는 배우를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반대의 의사를 표명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와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 대화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고공농성이라는 막다른 어떤 그 투쟁의 방법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여론을 만들고 이러한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론전으로 그다음에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께서 그 어려운 추위에도 그 고압 송전탑에 올라가셔서 몇 달씩을 몇 날 며칠씩을 불편한 상황에서도 근로의 개선을 위해서 그다음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조 활동들을 진행을 해 나오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교재에는 잘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그 파견 근로자,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갈까요? 용역이란 말, 또 사내 하청이란 말, 그 다음에 소사상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용역이라고 하는 건 거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서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상 그에 따라서 민법상 도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비용역사업, 그 보안 관련 아니면 경호 경비 관련 경비업복 사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용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소 용역, 청소 사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청소 용역 사업은 용역. 그다음에 기술 용역, 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감리를 맡는다거나 자문을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용역 사업이다라고 해서 용역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내 하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원도급 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도급 유형이다. 아까 이야기한 도급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유형이고, 다만 자기네 정해져 있는 회사,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회사 안에서 업무를 현대자동차의 그 시설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서 원도급 업체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도급 업체에 납품하는 사회 협력 업체와는 다르다,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 협력 업체랑 사내 하청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언어 선택들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용역, 산에서 소사장제. 그 중에서 이 소사장제인데요. 소사장제는 뭐냐? 사내 분사기용의 한 유형으로 일부 생산 라인이나 제조 공정에 대한 경영권을 소사장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고. 그래서 소사장이 독자적으로 경영토록 하는 형태. 그러나 실제로는 경영상 독립성이 약해서 사내 하청의 초기 단계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 4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4명 중에 한 분인 많은 근로자들은 용역 또는 사내 하청 아니면 또 소사장제. 그래서 부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생산 공정 중에서 어느 작은 한 부분씩을 수많은 라인들이 있고 생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정 중에서 하나씩 잘라서 맡아서 하고, 그분들은 이렇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업무, 그래서 그 비정규직을 용역으로 한다든가 사내 하청으로 한다든가 뭐 소사장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견 근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급 근로를
도급 근로의 형태로 노동을 제공을 하고 급여는 현대자동차가 아닌 자기가 근로계약을 맺은 다른 용역회사나 하청회사나 소자장들을 통해서 급여를 받게 되는 이런 좀 편법적인 어떤 방법들로 이용의 근로의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복지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회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의 문제, 그 다음에 직업의 어떤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올바른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 이제 최대 화두죠.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발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의 차원에서도 과연 이게 맞을 수 있는 거냐, 합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통된 법률에서도 현대자동차에 나가 있는 불법 파견 근로자들이 다 실제로는 현대자동차의 그 작업 지시나 지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인 거고, 불법 파견은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의 처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그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로 올바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국가인지 사회 선진국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의 사회 현상과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이상과의 어떤 차이점,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잘 새기고 우리가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는 어떤 시각들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법률, 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이런 법률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뭐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의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사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기업이 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좀 줄여주고, 그래서 규제 프리라는 이야기도 하고 규제 프리존을 만들기도 해서 시범 사업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주들이 고용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근로자의 수를,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생산을 해서 그 이익들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또 활동들을 하고, 그런 이익의 과실이 근로자들, 그런 지역사회에 함께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익의 극대화가 목표이다 보니까 시장 환경이 나빠지고 이익이 축소가 될 때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게 고정급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 근로자 수를 줄임으로써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가시적인 사업 경영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경향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고용의 유연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연하다라는 이야기들은 쉽게 해고하고 쉽게 고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거죠. 또 이와는 좀 정반대의 의미로 있는 말들이 바로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근로자들이 어떤 그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한 직장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가정도 평화롭고 가정에서 생활이 편함으로써 본인도 가족 구성원들도 평안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업과 우리 개인들 근로자의 어떤 상반된 개념이 바로 고용의 유연성 또는 그와 반대된 입장이 안정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게 옳다라고 딱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상황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제 오늘 저희 생활과 경제 시간에는 어떤 개념이고, 어떤 게 사회복지 시각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중심으로 둬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의 유연성, 고용의 안정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 자, 고용 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근로자들이 좀 많이 필요하면 많이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시장이 하락기, 침체기에 겪었을 때는 기업에서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인 근로자를 줄임으로써, 나가는 급여를 줄임으로써 기업의 지출을 눈에 보이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하는 정도, 그 변화하는 정도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외부적 수량적인 유연성, 고용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수량적인 유연성을 갖고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늘리고를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해요. 또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량적인 유연성을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파타임 근로한다거나 탄력시간 근로, 고정근무, 주 52시간 고정근무가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방향을 정해서 많이 합니다만,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4시간만 근무하세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시간, 2시간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근로하도록 하고, 탄력시간 근무제. 야간 근무하면 이렇게 야간 수당 더 주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예 정해놓고, 주야간 3교대, 4조 3교대, 2조 2교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탄력시간적인 근무를 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죠. 세 번째가 외부화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파견 근로나 하청과 같은 간접 고용 형태로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능적인 유연성이다라고 해서 직종의 수요에 따라서 배치 전환 및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임금 유연성, 성과에 따른 임금 지불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연말에 성과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성과가 많으면 추가로 성과금을 지급을 하죠. 만약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 지인이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무선 사업부와 아니면 반도체 사업부 아니면 다른 어떤 가전 사업부하고 상여금이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를 많이 달성한 곳은 연말에 이제 PS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이렇게 성과금을 또 연봉의 50%를 받는다고 이렇게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구는 20%만 받고 한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임금 유연성을 통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갖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노동의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유연성은 기업의 입장에서 지출을 줄임으로써, 지출을 줄이고 근로자의 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의 안정성이 꼭 필요한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 아니면 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용의 안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의 안정성, job st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한 현재의 일을 직장에서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1958년 찬트라는 연구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고용 안정성은 직무 상황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 내가 특별한 과오가 없거나 하는 이상은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도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노조도 만들기도 하고 또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고용 안정성이다라고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직무 상황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 안정성은 뭐냐? 근로자가 어느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취업이 안정되어 있는 것들을 믿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많이 좀 요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고용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원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 안정성이 필요한 어떤 과목이 어떤 필요한 요소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대척점에 있어서 쉽게 잘못 생각하면 기업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찌감치 우리나라처럼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1970년대 유가 쇼크, 오일 쇼크라고 했죠. 그 다음에 90년대에 이제 IMF 사건을 맡으면서 근로자와 기업주와 고용주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한 경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꼭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외국의 사례에서도, 미국이든 서구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고용자와 사용자와 고용자 간의 투쟁이 아주 극렬했던, 저희보다 더하면 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구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나 그런 과정들에서 외국의 경우는 오랜 시간 투쟁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사회에 어떤 큰 재난이 있을 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재난에 처했을 때 사회 대타협을 이뤄내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조금 양보할 부분들을 양보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좀 양보할 부분을 양보하고, 정부는 정부로서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노사정 대타협,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노사정 대타협 끝나, 이게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로 국가가, 그 다음에 기업 경제가 어려움이 처해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이 처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고 있다, 원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불구하고 무슨 모 노조의 반대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좀 외발식의 전륜발이 형태의 어떤 노사정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협의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노사정 대타협, 사회 대타협이라고 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아니라 외국엔 사회 대타협을 위해서 한 10년, 15년, 20년씩을 협의를 해나가면서 어떤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용주, 사업자의 노동 유연성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그 다음에 국가가 그러한 갭들을 메꾸기 위한 사회 정책들, 사회 보조적인 정책들,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거에 대한 합의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합의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사용주, 그 다음에 국가가 삼위일체가 돼서 고용 안정성도 확보를 하고, 노동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므로써 국가나 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통해서, 인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타협을 해 나가는 과정들로도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 안정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동시장 또는 작업조직,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다른 한편으로 특히 노동시장 내외의 취약계층의 안정성, 고용 안정성 및 사회보장을 동시에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사례들에서는 사회 대타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고요. 또 톤 빌트하겐이라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진차이머 연구 선임연구원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체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유연 안정성이라는 정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연성 따로, 안정성 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노동의 유연 안정성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들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나 안정성을 따로따로
대척점에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어떤 시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과 유연 안전성이라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주와 고용주, 국가, 예, 예,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큰 틀에서의 시각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잘 좀 반응해 섞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도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노동에 대한 시각들이 그냥 고용주의 입장만 옹호할 거냐, 아니면 근로자의 입장만 주장할 거냐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국가는 국가로서의 어떤 법률을 통해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사용주와 고용자의 어떤 그 입장의 간극들을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메꿔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정책들, 교육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큰 틀에서의 고민들을 해나갈 필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역할들을 해나갈 부분들도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들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또 고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통해서 역사를 좀 둘러보고, 우리 사회복지사의 시각들, 어떻게 되는지, 노동 유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현장에서는 풀어나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클라이언트가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에서 퇴직당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정책들은 뭐가 있는지, 또 전직이나 이직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주차 고용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들,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될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이 교재 제2장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읽어보시고, 천천히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또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를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